자, 봅시다. 5번 문제부터. 다음 글에서 밑줄 기억이 적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마케팅 분야에서 초기 투입 병력의 시장 지분, 총력 전의 수입 혹은 매출을 대비해 수익 이꼴 시장 지분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갑불병 세 회사가 각각 5, 3, 2의 점유율로 시장을 3분하고 있다면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제곱인 25, 9, 4로 나타나게 된다. 초기의 시장 지분을 최대로 확보하면 승수효과로 인해 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자로 군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2, 3위 기업들은 밑줄 칠까요? 정면 승부는 절대로 선두 기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밑줄 치시고요. 정면 승부로는 절대로 선두 기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밑줄 치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밑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동등한 조건에서의 뭘 피한다? 경쟁을 피한다. 밑줄 쳐놓고요. 제품의 기능, 사용 방법, 성능, 효능이 모두 동일하다면 가격만이 비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즉 선두 기업이 가장 유리하다. 따라서 후발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품의 향이라도 달라야만 그 향을 좋아하는 소비자에게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또 선두 기업이 선점하여 밑줄 칠까요? 유리한 전국 대상 유통 판매 밑줄 치고 또 밑줄 대대적 대중 매체 홍보보다는 동그라미 방문 판매 세모 1대1 상담 세모 같은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기억이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다른 프로그램은 배제 세모 치고요. 24시간 뉴스만 보도하는 A방송국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차별화가 되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세계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 동그라미 경쟁할 수 있는 유수한 인재를 개발한 비회사 안 되죠. 왜? 이거는 뭡니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30분 이내 배달이라는 원칙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세모 이거죠. 새로운 걸 추구한 거죠. 차별화된 거 맞고요. 휴대전화 기본 기능만 넣고 글자를 크게 보이게 만든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른 거죠. 지금 차별화가 된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 꽤 많습니다. 차별화가 되는데 차별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또 유사해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배달. 옛날에 뭐 쿠팡 같은 거 또는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하루 배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배송 오늘 하면 내일 온다. 예스24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뭐 새로운 업체들도 막 들어서 새벽에 주문하면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한다. 이런 것도 나왔죠. 결국 유사한 것들이 계속 차별화라고 하지만 비슷비슷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새벽에 올 때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띵동 누르면 자고 있는데 문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두주자도 또 마찬가지로 새벽에 들어옵니다. 어떤 제품들은. 그러니까 차별화가 오히려 보편화가 되고 있는 거. 근데 누구는 좋아요? 고객들은 좋죠. 근데 업체만 죽어나는 거죠. 그 피가 다 누굴 거예요? 중소기업들의 피를 빨겠죠 아마. 좋은 것도 있지만. 자, 6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심 내용이니까 뭐부터 봐야 된다? 중심 내용. 전체 내용을 보려면 사실은 답지를 보는 것보다 뭐를 보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까? 지문을 보고 전체 핵심이 뭔지를 보는 게 낫죠. 근데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은 답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문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예술활동의 본질과 의미를 추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술의 본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이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답지를 쭉 보니까 웬걸? 전부 예술에 대한 거예요. 예술작품을 통하여 밑줄 칩시다. 인간의 감각생활이나 정신적인 상황에 나타나는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밑줄 치시고요. 출발한다. 그러나 핵심 어디입니까? 뒤쪽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출발점은 분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앞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술이 매우 다양한 작용 가운데서 예술활동의 본질에 부합하는 작용을 하나하나 둘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예술활동의 본질이 인간 본성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밑줄 칠까요?
인간의 본성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뭐했다? 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보니까 무엇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술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핵심 나왔죠. 예술의 본질은 무엇을 해야 된다? 인간 본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더 볼까요? 유기체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많은 현상 중에서 점차 발전되어져 예술활동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의 활동이 분리되는 그 지점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술활동이 밑줄 칠까요? 우리 내부 세계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내부로 통하니까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본성이 있는 겁니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중심 내용이니까 예술은 무엇이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부에 있다. 이걸 찾으셔야 되니까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오답은 몇 번일까요? 3번. 내부로 향한다라는 게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내부에서 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7번. 다음 글을 읽고 나노 기술에 대한 신문 기사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윗글의 논지를 가짱 동그라미 치시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전체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포괄할 수 있는 게 정답이다. 그때 표제와 부제입니다. 그럼 표제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전체 내용. 부제는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진정한 나노기술 응용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면 나노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답지에서 나노기술인데 된장 전부 나왔죠, 지금. 기술의 응용은 모든 물질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노기술 연구자들은 인간은 곧 생물은 물론 생물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분자의 구조는 정보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물질은 곧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모 돌리시고요. 핵심이 나와야 되겠죠. 정보화된 물질의 분자 구조를 분해 조합하여 나노 동그라미 치고요. 나노 컴퓨터에 입력하면 밑줄 그 정보에 맞는 신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 밑줄 치시고 뿐만 아니라 세포나 유전자도 결국 수많은 분자의 조합이므로 이 조합 정보를 알아내고 분자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다시 밑줄 생명체 창조까지 가는 밑줄 됐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나노기술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질을 생산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체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노기술이란 얘기죠. 그럼 전체 내용은 나노기술이고 나노기술을 자세히 설명해 보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다? 신물질도 생산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생명체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표제는 나노기술, 두 번째 부제는 나노기술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건 무서운 기술이에요. 알고 보면 지금 인간이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 이런 모든 기술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왜? 모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의 자식쯤 되면은 로봇가 대부분 일하고 인간들은 거의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적인 것들을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저쪽 구석에 로봇한테도 무시당하고 있고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많이 뺏기지 않았나요? 이제 배달도 뭘로 한대요? 드론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없어져요? 근데 드론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인간보다. 오류도 나올 수 있겠지만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드론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되니까 사람들이 기술에서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그 단계가 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식 축적을 못한 사람들은 점점 도태가 되기 시작했죠,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기술이 이 정도에서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도? 근데 단지 하나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만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럼 인간도 일자리가 많고 기술도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딱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더 발전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화가 미래 현실이지만 그게 거의 다 이루어지잖아요. 로봇에게 점령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로봇가 미쳐버리면 오류가 생기면 인간을 죽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만들어서 합금으로 만든 로봇이라면 쏘아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딱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은데 뭐 더 발전시키겠다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더 좋은 거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나중에 되면 공무원 자리도 없어집니다. 공무원 뭐 필요해? 로봇 가면 되지. 공무원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로봇 공무원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봉이 3천인데 로봇 하나에 3억이야.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인 것 같지만 로봇 하나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일을 엄청 빨리 하고 이 사람이, 이 로봇 하나가 10명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10명이 뭐야? 100명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그러니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제라고 예를 들면 방제할 때 뭐 할 거예요? 우리 방제 쪽으로 하면 뭐 할까요? 나중에 되면은 뭐 검사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검사 뭐? 건물도 보는데 뭘 봐야 돼 일단? 불 날 때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됐냐? 성면은 어떻게 됐냐? 인화성 물질이 있냐 없냐 보잖아요. 로봇은 그 정도 아니면 불 질러보면 돼요. 거기서 지가 끄고 또 지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일부를 해놓고. 충분히 그런 기술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방염 범죄할 때 이렇게 보면 일부를 해서 쪼개서 로봇가 이렇게 불을 질러보고 나오는 거 보고, 분명히 기술이 발달되면 거기를 메꿀 수 있는 기술도 나올 거잖아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뭐가 아니라 그냥 어느 지점 딱 해서 딱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바로 나오고. 충분히 저는 그런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뭐가 됩니까? 딱 하는데, 아이고 저 누가 알아요? 아,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요? 그럼 넘겨줄 수 있지만, 로봇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요? 탈락.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불이 나더라도 뭐가 됩니까? 로봇가 직접 들어가서 이 불의 원인을 바로 조사하면서 잘못됐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봅시다. 8번. 다음 이야기에서 배우가 관객을 웃게 만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럼 1번은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풍자. 2번은요? 과장. 3번 재치. 4번 특이한 표정, 몸짓.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웃음 유발 밑줄 치시고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선 사위 및 괄호칠까요? 모순과 부조리를 살짝 꼬집을 때나 세태를 식nar하게 풍자까지 괄호치면 몇 번입니까 이거는? 1번에 있기는 있죠. 분명히 풍자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웃게 됩니다. 또한 동음이 밑줄 칠까요?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밑줄. 이건 몇 번일까요?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모르겠어. 더 가볼까요? 웃음을 유발하지요. 그리고 번뜩이는 재치 동그라미 치시고요. 재치로 상대방의 기대나 예상을 깨트리는 방법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찰리 채플린이 특이한 표정과 몸짓 밑줄. 뭡니까? 특이한 표정이죠. 몸짓. 과장해서 행동할 때 웃음이 유발됩니다. 자, 어느 연극에서 배우가 헤엄을 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관객이 볼 수 없는 무대의 세트 뒤로 배우가 뛰어내리면 음향 담당자가 물통으로 첨벙하는 효과를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향 담당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연출자의 지시를 놓쳐버렸습니다. 주인공이 뛰어내릴 때 괄호칠까요? 첨벙 소리가 나야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순간 무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약속대로 된 게 아니까 굉장히 갑분싸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때 무대 뒤에 배우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강물이 꽁꽁 얼었군. 그럼 갑분싸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재치있게 어떤 말 하나를 통해서 하는 순간 관객들은 박수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다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넘기시고요. 9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서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이어질 내용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로 통신 언어가 있다. 먼저 그 갈래 동그라미 치시고요. 살펴보면 밑줄 청소년들이 왜 그런 언어를 즐겨 쓰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동그라미 치고 이거 볼까요? 그러면 뒤에는 보세요. 미루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청소년들의 무슨 언어? 통신 언어. 통신 언어가 어떤 언어요? 왜 그걸 즐겨 쓰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즐겨 쓰는 언어가 있다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그럼 통신 언어를 청소년들이 어떤 언어를 즐겨 쓰고 있는가를 앞으로 뭐 이야기할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겠죠. 답지 빨리 봅시다. 1번 답지 어디다 밑줄칠까요? 즐겨 사용하는 이유. 2번 답지요. 언어 사용의 피해. 3번은요. 정확한 7대 조사. 4번은요. 기성세대의 인식이라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청소년들의 무엇이 나와야 된다? 즐겨 쓰는 이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된다 안 된다. 역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같은 말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10번 다음 글을 읽고 학생이 민요를 채록할 때 마을 주민에게 해야 될 질문 밑줄 치시고요. 마을 주민에게 해야 할 질문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지를 먼저 봅시다. 민속적 가치 무엇일까요? 밑줄. 어떤 때 동그라미 무엇 동그라미 불렀나요? 밑줄. 3번은요. 어떤 일 동그라미 종사 밑줄. 4번 특별한 동그라미 이야기나 풍속 밑줄. 그러면 이게 있나 없나 따져가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치불일치랑 똑같잖아요. 자, 교사.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민요를 채록하는 과제가 있는 거 모두 알고 있지요? 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께 민요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녹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요와 관계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죠. 먼저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인적사항 조사 밑줄 쳐놓고요. 옛날에 부르던 또 다른 민요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밑줄.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조사해야 하나요? 마을의 수와 연령층, 마을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그 마을에서 전래되는 설화나 풍습을 조사 밑줄 치시고요. 하면 민요가 생겨난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지요.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선생님,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나요? 그 외에도 민요의 성격을 알기 위해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민요의 성격 밑줄 치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6월 염천 한다위의 나락도 좋고요. 땅 파는 힘이 얼마나 좋은 고요 라는 민요 가사가 생각나지요. 이 대목을 보면 농사와 관련된 민요라는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밑줄, 민요가 불릴 때의 상황 밑줄. 파악하는 질문을 해서 심화된 자료를 모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모아 분석하면 그 민요의 학술적, 민속적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도 밑줄 칩시다. 민요의 학술적, 민속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주민에게 해야 될 질문이에요. 1번 민속적 가치는 무엇인가요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모아두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질문할 게 아니죠? 주민에게 질문할 게 아니고 나머지 질문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누가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판단하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문제가 반드시 주민에게 해야 될 질문이지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 대학에서 국문과나 이런데 국어교육 쪽에 나오면 이런 걸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서 민요도 조사하고 방언도 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가보면. 특히 방언 조사쯤 가면 채록을 하면 라디오 그 녹음기에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채록이라는 건 들리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듣습니다. 발음 때문에. 이게 에 발음인지 에 발음인지 다 해서 들리는 대로 막 적는 거예요. 녹음을 한 걸. 들린 대로 막 적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는 말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들린 대로 쓰고 그냥 주는 거예요. 뭔 소리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기존에 기록됐던 것들과 연결하면서 언어의 변화를 찾는 거예요. 이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나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3년 전의 이야기인데 같은 그 다른 그 특정한 지역에 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배가 고파서 이러면 뭔가 바뀐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면 발음이 뭘로 변하고 있다? 발음으로 변하고 있다. 언어의 변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들리는 대로. 되게 힘듭니다. 재밌기도 하고. 근데 뭐 끝나고 나면 재밌지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가서 가끔씩은 뭐 질문도 해요. 우리한테 알아듣겠냐고. 뭘 알아듣지. 그냥 네 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도 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또 어린 학생들이 가니까 더더욱이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꼭 필요하다라면은 가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강사들 있죠. 그 사람들 가서 어른들한테 뭐 음료수 하나 들고 와서 어르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 욕도 많이 먹어보고요. 또 괜찮아 좋으신 분 나면 밥도 줍니다. 그냥 우리 손주 같다고 하면서 체력한 게 없어요. 밥 먹은 거밖에. 체력하러 갔는데 밥 먹고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일반 대의원 질의에 대한 의장의 발언으로 알맞은 겁니다. 의장의 발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의장 지금까지 지도부에서 생활 목표 실전 상황을 조사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부에서 맡았던 자매 학교의 책 보내기 운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이 말하기를 지난번 8월 원래회의에서 결정했던 대로 전교생으로부터 책을 모은 결과 소설책은 371, 위인전은 120, 사전 종류가 23, 기타 56권으로 모두 570권이 모아졌습니다. 모은 책은 내일 학생회를 담당하시는 김 선생님과 도서부원들이 정기 화물로 자매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의장이 지금까지 지도부와 도서부에서 보고사항이었습니다. 회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질의가 있습니다. 네 일반 대의원 말씀하십시오. 미주칠까요? 정기 화물로 책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우님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이거죠. 그럼 의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지금 보세요. 책을 보낸 게 누굽니까? 책을 보내는 게 누가 보내야 돼요? 지금 도서부장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도서부장 답을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2번요. 다음 글을 본문으로 하는 역사신문 기사를 작성하려고 한다. 표제 동그라미 부제. 계속 나오네요. 표제와 부제는 뭔지 알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과 어떤 내용? 뒷받침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 자, 우리나라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 직후 밑줄 치시고 병인양요 직후 밑줄 치시고요. 방어 능력을 지니면서도 무게가 가벼운 방탄조끼 등장 밑줄 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야 개발될 줄 알았던 군사과학기술이 결정체가 100년도 더 된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군이 방탄조끼를 개발했던 것은 병인양요 뒤 서양총의 우수한 성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서양총에 위축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밑줄 흥선대원군이 방탄조끼 개발을 직접 지시했다. 몇 번 답지 지울 수 있나요? 여기는 2번 답지 지울 수 있죠. 면제배갑이라 이름 붙인 조선군의 방탄조끼는 면 한 겹 13겹을 겹쳐 단단히 꿰맨 것이었다. 여러 겹의 면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차례차례 흡수해 병사를 보호했다. 면제배갑은 1871년 미국이 자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침몰을 계기로 일으킨 밑줄 신미 양요 때 본격적으로 그 성능을 입증. 몇 번 답지? 4번 답지를 지을 수가 있죠. 실전에서 분명히 했죠. 면제배갑을 입은 당시 조선군은 실제로 미국 군대가 퍼부은 총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이다. 총탄으로부터의 방어 목적이 정확히 달성된 셈이었다. 놀라운 점은 조선군 방탄조끼의 원리가 아라미드 섬유를 통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대 최신 방탄조끼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밑줄 쳐볼까요? 1935년 미국 듀폰사가 개발 밑줄. 듀폰사는 미국은 몇 년도에 개발했습니까? 1935년. 우리나라는요? 1866년은 됐죠. 그럼 몇 번 답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1번.
남은 건 몇 번이에요? 남은 건 몇 번이에요? 3번. 가볍고 질긴 아라미드 석류 이용한 게 아니고 우리는 면을 이용한 거죠. 13겹을 겹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좀 받는 게 어떤 책에서는 어떤 그 글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방탄조끼가 언제부터? 삼국시대부터 나왔습니다. 그 갑옷이죠, 갑옷. 갑옷은 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드라마 보면 뭐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가죽 이렇게 입었잖아요. 화살하면은 화살이 덜 박히게 이렇게 임진왜란 때도 입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무조건 우리나라가 우수하다고 우기는 거니까. 방탄조끼 입고 총 안 맞아보셨죠? 실제 총 맞아본 사람 없잖아요. 방탄조끼 입고 맞아본 사람. 저도 맞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보면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 맞아본 사람들은. 입고 맞아본 사람들이 되게 아프대요. 되게 아프대. 나는 맞을 일이 없지. 근데 아니 미쳤어. 잘못하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아는 군대 있을 때 그 우리 그 선임하사가 맞아봤다고, 방탄조끼 입고 맞아봤다고. 근데 그 선임하사가 워낙에 뻥이 심해서 뭐 북한 넘어가다가 북한군한테 총 많이 맞았는데 방탄조끼 때문에 살았다. 제가 보기엔 90%는 뻥이고요. 방탄조끼 입고 총을 맞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군한테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과장한 것 같아요. 일상을 보면 뻥이 일상화니까. 근데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되게 맞아서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막 멍이 들기도 한대요. 진짜로 너무 아파서. 자기가 진짜 기절까지 했다고. 아파서. 근데 뭐 굳이 나는 맞아볼 이유는 없잖아.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총알이 웬만하면 다 뚫는 건데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그 충격을 받고 싶으면, 진짜 채먹고 싶으면 한번 입어보세요. 입고 맞아본 다음에 이 정도였구나. 난 안 할 겁니다. 돈 주더라도. 잘못해서 여기 맞았는데 여기 맞으면 바로 죽는데. 그 우리가 총을 쏠 때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죠. 총을 맞았는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가 인지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뇌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총을 쏠 때 고통 없이 죽일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뒷머리 쏠 때 있죠. 그럼 총알이 뇌를 뚫고 가는 시간이 이제 고통을 인지하는 시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콕 쓰러지는데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또 관자놀이. 빵 하면 뿡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인지할 시간보다 뚫고 가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 못 깨나니까. 근데 잘못해서 뇌를 뚫어야 되는데 뇌가 아니라 다른 곳 하면은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맞으면은 바로 죽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게 아프기만 하잖아요. 심장을 비껴가면 뇌에서 계속 아프다고 신호를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 방 맞고 죽은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지. 그게 맞았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냥 맨날 이렇게 하면서 과다출혈로 죽는 겁니다. 그런 건. 심장 안 맞으면 괜찮아요. 간 맞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해독이 안 돼서 결국 언젠간 죽겠죠. 뭔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그리고 죽을 때 보통 합병증에 의해서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심장이랑 뇌만 보호하면 됩니다. 갑시다. 평생 여러분 살면서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13번 나의 관점에서 가를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가와 나가 나왔는데 나의 관점에서 가를 비판하라 그랬죠. 그러면 비판하니까 누구의 주장이 있어야만이 비판할 수 있죠? 나의 주장이 있어야만이 가를 비판하니까 먼저 나를 보고 나의 주장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지를 확인하고 주장과 같은 게 있으면 정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가를 읽지 말고 나만 볼까요? 인간의 자연적 감정 밑줄 치시고요. 본래 동물들 간의 밑줄, 언제나 정도의 차이 밑줄. 그러면 감정이란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선악에 대한 밑줄, 일관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 여기까지 말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인간의 감정은 뭐가 없다?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서 그때그때 다르다죠. 그럼 비판할 거면 저쪽은 뭐가 됩니까? 반대 내용을 얘기했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욕할 수 있는 거, 비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야, 감정은 기준이 없어. 감정은 객관적인 게 아니야. 감정은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도가 되겠죠. 답지 한번 볼까요? 혹시 그런 말이 있나? 몇 번?
4번이죠. 도덕적 감정에 의한 판단은 개인의 뭐가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주장이 돼버린 거죠 바로. 그래서 이거 의심하지 않고 정답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14번 다음 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뭐 이건 답지 1번 400신 동그라미 안정성이 낮다 밑줄 치시고요. 2번 생백신 동그라미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항원 추출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 밑줄. 생백신 동그라미 면역력이 지속기간이 길다 밑줄. 4번 생백신 동그라미 특이 항원 추출 밑줄 특정 항원에만 작용 밑줄. 갑시다. 뭐 이건 방법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따질 수밖에 없죠. 다행인 건 1번에 나오면 감사한 거고 4번에 나오면 다 같이 미치는 거죠. 어차피 다 읽어야 되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는 병을 유발하는 병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원체에서 병원성을 제거하여 사람 몸에 주입하면 항체나 면역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동그라미 치시고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제품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이 뭔 말인 줄 알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뜻이니까. 오늘은 이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신은 그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괄호치고 잘 볼까요? 그러면 이 글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백신을 몇 가지로 나누겠다? 세 가지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일치불일치 문제든 일치불일치가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누면 될까요? 1에 무엇이 있습니까? 특징. 2에도 특징, 3에도 특징이 있는데 불일치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들을 뭐 시키면 되죠? 크로스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아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도. 철수 어디 가고 PC방 0이 어디 가고 노래방 바둑이 어디 가면 될까요? 비디오방. 다 방이 나왔습니다. 자 철수 어디 가면 오답일까요? 철수 어디 가면 오답?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0이 어디 가면 오답? PC방이나 비디오방. 바둑이 PC방이나 노래방 가면 오답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0이는 PC방과 노래방을 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PC방 때문에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밑줄을 치고 두 번째 특징은 세모를 돌리고 세 번째 특징은 동그라미를 돌리면 각각의 특징마다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답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각적으로 내용을 처음에 이해하면서 읽었으니까 시각적으로 보면서 지워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선 400신 세모 돌리시고요. 있습니다. 400신은 병원체 밑줄 병원체를 죽여 병원성을 없애는 백신입니다. 됐죠? 이 백신은 밑줄 안정성이 높아 400신 안정성이 높다 있어요 없어요? 안정성이 2초 분명히 높다 낮다? 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를 잘못하거나 크로스를 시키는 문제니까 1번 지우시고요. 접종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면역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도 생백신보다 뭐하다? 짧습니다. 기간에 대한 거 있습니까? 생백신은 400신에 비해 면역력 지속 기간이 길다. 맞죠? 분명히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죠? 3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시 생백신인 동그라미 살아있는 밑줄 병원체를 장기간 배양이니까 3번 답지 여기도 해결이 되는 거죠. 장기간 배양. 독성을 없애거나 아주 미미하게 만든 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제조 비용이 적게 들고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병원체가 활성될 가능성이 있어 밑줄 안정성이 낮은 것이 흠입니다. 몇 번? 몇 번입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안정성이 낮은 것이 흠입니다. 2번 부작용이 적다 아니죠.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들과는 달리 병원체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면역 기능을 띠는 성분만을 추출하여 제조한 백신이 있습니다.
특이항원 추출 백신 이라 불리는 이 백신은 질병을 유발하는 밑줄 칠까요? 특정한 항원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몇 번 답지입니까? 4번 답지. 항원을 추출해서 특정 항원에만 적용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특이항원 추출 백신이지 뭐가 아니다? 생백신은 아니다. 크로스된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동그라미 쳤으면 나머지 특징도 동그라미, 세모 쳤으면 세모, 밑줄 쳤으면 밑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른 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지우셔야 돼요. 요즘 지문 어렵대요, 여러분들. 비문학 독해가 옛날과 달리 길어지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전부 읽고 한 번에 확인이 안 되면 시간 모자라단 말이에요. 지문이 길어졌다고 시간은 어때요? 늘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15번 별표. 이거는 왜 별표 쳤냐면 문제가 어렵다 쉽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요즘에 지문들을 만들 때 출제자들이 사회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지문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현상과 많이 관련된 것들의 지문들 중에서 일부를 변형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장 적절한 겁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탄소 발자국 동그라미 칩시다. 탄소 발자국. 옛날에 탄소를 줄이면서 공기 정화하면서 이것들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회 핫 이슈화 됐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문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온다. 어떤 게 가장 이슈일까요? 사회 문제라면 뭐가 될까요?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핵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저 윗동네에 정은이 오빠 있잖아요. 정은이 오빠, 돼지 하나 있잖아요. 핵 확산 금지.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건 뭡니까? 일본과 우리의 영유권. 그 바다에 떠 있는데 일본 놈들이 비행기 낮게 깔아가지고 맨날 막 깝죽깝죽 대는 거 꼭 일본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함장이었으면 대포 쏘아버릴 건데. 우리나라는 참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이야. 안 쏘. 러시아는 그냥 쏘아버리죠. 러시아는 넘어오지도 않는데 쏘아놓고 우리 아니야 막 이러는 나라고. 맞잖아요. 니네가 했지? 아니요. 넘어왔어. 안 넘어갔다는데 넘어왔어. 야, 여기 보니까 위도 경제가 아직 아니잖아. 우리 건 넘어왔어. 막 이런 나라고. 우리는 나를 함장시켜줘야 돼. 벌써 일본 비행기 몇 대 갔습니다. 그럼 막 때로 다니겠지 뭐. 전쟁하는 거지 이제. 갑시다. 그러면 안 되는데. 탄소 발자국 동원해 주시고요. 기후변화와 관련 밑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탄소 발자국이란 뭐뭐이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밑줄.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계산 밑줄.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계산하여 그것을 발자국으로 표시하는 것이지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탄소 발자국 다시 동그라미. 무게 단위나 우리가 심어야 하는 밑줄. 나무 그루스로 표시합니다. 무게 단위 밑줄. 나무 그루스로 표시합니다. 밑줄. 예를 들어서 감자칩 포장지의 탄소 발자국 마크의 7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대략 50kg 정도인데 이 정도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는 10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탄소 발자국 제도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밑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 밑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 밑줄. 우리나라 동그라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은행 밑줄 칠까요? 탄소 마일리지 제도 시범적 실시.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 실시 밑줄.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지구온난화의 밑줄 칠까요? 지구온난화 책임이 기업에만 있다고 생각 밑줄. 이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모 돌리시고요.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장. 탄소 발자국은 개개인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장은 누가? 개개인이 관심과 책임이 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1번.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 되죠? 그럼 주장은 누가? 탄소 발자국은 누가 해결해야 된다? 개인이 관심을 갖고 개인이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럼 개인과 관련된 건 몇 번? 2번.
1번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 국제협약에 정부가 적극 참여. 아니죠. 정부가 아니고 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왜 안 될까요? 제도 보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4번이 안 되는 이유는요. 기업이죠.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로 끝을 내고 있으니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숨쉬잖아. 숨쉬잖아요. 한 달에 50kg씩이나 내뱉는데요. 뭐 보여야 되지. 난 가끔 이런 생각, 이걸 아는 과학자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거 어떻게 측정하지? 난 뼛속까지 문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존경스러워요, 진짜. 진짜 존경스러워. 그거 어떻게 알지? 뭐 우주의 거리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데 존경스러워. 근데 그게 틀리면은 내가 안 믿겠는데 맞잖아, 사실상. 과학 대단해요. 16번. 다음 글의 전제가 되는 언어의 기능.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헤로더의 말은 이성이 선언적으로 완전한 형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 생활을 통해 자라난다는 것이다. 언어 생활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다른 정신적인 기능들이 발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러한 내부의 발전은 외부 세계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정리하고 형성하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밑줄 인간의 정신적 기능이 발전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정신이 발전하니까 새로운 걸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죠. 뭐죠? 창조적 기능입니다. 17번 주제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 어느 단락에 있을까요? 몇 번째 단락이 핵심일까요? 몇 번째 단락이 핵심일까요? 마지막 단락이죠.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뒤집니까? 앞에 내용을 다 뒤집어서 이제부터 주장이다 이겁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면 그쪽부터 읽어도 되고. 한번 볼까요? 한민족의 전통 동그라미 치시고요. 고유한 것이다. 앞에서 봤던 지문하고 우리 오늘 시험 봤던 겁니다. 돼야 안 돼요? 그 지문입니다. 그러나 고유하다 하지 않는 것도 무슨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민족 문화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상대적으로 고유한 것도 있고 고유하지 않은 것도 있다. 두 가지입니다. 어느 민족 사상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없다는 점에서 모두 다가 뭐하다? 고유하다. 한 종교나 동그라미 치시고 앞뒤가 같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고유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안 고유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고유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종교나 사상이나 제도 정치가 다른 나라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꼭 동일한 양상으로 발전되는 법은 없으며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조차도 완전히 동일한 발전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니까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각각 다르다는 건 각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고유잖아요. 이런 점에서 세모 돌리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 이런 점이니까 정리해봤을 때 요약해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은 다 뭐하다? 고유.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세계 종교는 각각 그것을 창시한 민족의 밑줄, 고유한 전통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었지만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까지 보면은 고유하다 안 고유하다? 고유하다. 만 이렇게 나왔죠. 이들 종교도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대 및 후대에서 연관을 보고 고찰을 볼 때 외래 요소 및 밑줄 유사성을 많이 내포 고유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처럼 모호하고 상대적인 개념인 고유성을 가지고 하나의 전제로 삼는 것은 심히 불안정한 일이며 결국 주관이 많이 개재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밑줄 칠까요? 전통이라는 관념에는 원래 주관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인 의식이 크게 의거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전통이 뭐다? 고유한 것도 있고 뭐도 있다? 고유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